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7일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관리와 신속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 방역당국은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 비중이 각각 30%와 25%로 두 부문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내수 판매량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회담 직후 미국 대표는 문제 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은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일명 e-모빌리티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엑스포가 전남 영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 2인용 소형 전기차부터 레저용 자전거, 농업용 드론까지 국내외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전기 운송 수단이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0만 8,030명이 응시하는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토대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을 구분해서 시험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관리와 신속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서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점심시간에 3면 종이 칸막이 설치 등 시험장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응급실에 방문한 뒤 일주일 안에 사망한 어린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응급실 이용자 10만 명 중 사망자 수가 2018에서 2019년 평균 37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방문자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은 의료 역량이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비코로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1월 유럽의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14%나 감소했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로잔대 레오포머 교수팀은 의학저널 인간생식에서 유럽 24개국의 2018에서 2021년 1월 신생아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 1차 유행에 따른 보건위기 공포로 출산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1차 유행 당시 엄격한 봉쇄령이 내려졌던 국가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겪었던 국가들에서 지난해 초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포모 교수는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건강과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가임기 부부들의 두려움이 9개월 후 출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인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첫째 주 24.8%에서 이달 첫째 주 38.4%로 1.5배 증가했습니다. 메타뉴모바이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가 주로 감염되며 기침과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 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 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 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 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LA 대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검토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늘리고 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사전 검토 제도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서 식약처가 품목 허가, 신고,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쓰이는 희소 의료기기와 작용 원리나 성능 등이 완전히 새로운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와 기존 의료기기와 비교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50년 만에 달복귀 프로젝트를 위한 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다음 달 14일에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 8월 29일에 첫 발사 시도가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으로 연기됐고요. 또 9월 3일에는 두 번째 발사 시도가 수소 연료 누출 문제로 연기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세 번째 발사 시도 때는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을 하면서 결국에 발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아르테미스 1호는 다음 달 네 번째 발사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미 나사는 4차 발사 시간대를 한국 시각으로 11월 14일 오후 1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 4일에 조립동에 보관 중인 로켓을 발사대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1월 14일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우주선은 당초 목표했던 6주가 아닌 4주간의 단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12월 9일에 지구로 귀환을 해서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4차 시도도 실패한다면 그 다음 예비 발사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시 4분부터 2시간, 또 11월 19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간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시도가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식은 뭔가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분야입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탑승해서 우주로 떠났고요. 네. 또 2주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통해서 미국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지난 7월에 체결된 우주정거장 관련 협정 덕분이었는데요.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 등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또 미국은 전원 공급 등 생명 유지 장치를 맡고 있어서 이 같은 우주협정이 체결됐던 겁니다.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만큼은 협력이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러시아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2024년 이후에 우주정거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도 오래 협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국도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을 연장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색된 정세 속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3위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에 주는 영향을 다룬 날씨학개론 코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에 캐나다 연구진이 해양 생물 2만 5천여 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험을 평가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번 세기 말쯤엔 해양 생물종의 86.7%가 높은 수준 혹은 심각한 수준의 멸종 위험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멸종 위험을 겪는 종은 먹이사슬에서 포식자에 해당할수록 더 컸다고 하는데요. 네. 인류가 즐겨 먹는 참치나 복어, 또 상어 등의 어류가 해당이 됩니다. 해외 연구진은 지난 5월에는 특히 멸종 위험이 심각했던 해양생물 10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다 거북류와 또 고래류 등이 주로 해당을 했는데요. 네. 이 반기성 센터장은 이런 멸종 위험이 인간의 사냥 영향도 있지만 이런 어획이나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지구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로 막아낸다면 해양생물의 대멸종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예. 생태계가 무너진 다음은 인간의 차례가 될 텐데요. 해법을 얼른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심어주는 접착제를 개발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 모발 이식술은요, 머리 뒷부분 등에 있는 모낭을 채취해서 머리숱이 고민인 곳에 옮겨 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술은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카이스트 연구팀은 혀에 달라붙어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 그러니까 탄닌산에 의료용 실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인 고분자로 이걸 섞어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요. 접착제를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접착력을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또 결국에는 피부에 모발을 부착하고 유지시킬 수 있을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사람 모발에 접착제를 묻혀서 동물 피부에 심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모발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됐다고 하고요. 관찰 연구가 진행됐던 한 달이 다 가도록 80% 이상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접착제 재료들이 아주 약간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성분들이 모두 FDA 허가를 받은 물질이고 또 모두 몸 안에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알레르기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에는 모낭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더 자라지는 않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최종 접착제 조성을 결정하는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임상시험까지 거친다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네,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1위 소식만 남아있죠. 어떤 소식이 시청자들의 가장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이번 주 있었죠. 앞서 다트 우주선이 지난해 11월 말에 펠컨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고요. 또 2주 전에 지구에서 약 1,1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초속 6.2킬로미터로 충돌을 했습니다. 네.
미 나사는 이번 충돌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기존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2분이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를 25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된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우주선이 운동량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물론 또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유럽 우주국이 앞으로 2년 뒤에 디모르포스로 탐사선을 보내서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 나사에 따르면 지구의 주위를 오가는 소행성 가운데 지구에 충돌할 위험이 큰 소행성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나사가 추적하지 못하는 소행성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소행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소행성이 날아오더라도 막을 수단이 생겼다고 하니까 왠지 든든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연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하천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됐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비가 그친 뒤 다리 밑으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물을 먹고 아래로 가라앉거나 바다로 유입되는데 기존의 쓰레기 차단 시설물은 쉽게 부서지거나 설치 방식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수 등 수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부표처럼 물이 떠 급격한 수위 변화에도 쓰레기만 안정적으로 모아줍니다. 초속 8m 속도로 급물살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쓰레기 100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단막과 함께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천에 흘러 들어온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나뭇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하러 들어와야지만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주간과 야간, 그리고 흙탕물과 같은 하천물의 상태에 따라 부유 쓰레기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이미지를 딥러닝한 AI가 카메라에 찍히는 쓰레기를 6종류로 자동 분류하는데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합니다. AI 기법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수거 주기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12월 충남 공주 유구천에서 새 차단막과 AI 분류 기술의 현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발생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은 육지에서 만들어져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번 기술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을 앞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에 친환경차가 내수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와 25%를 기록해 모두 역대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내수는 작년보다 36.7% 증가한 4만 1천여 대였으며 이 중 하이브리드차는 1만 9천여 대, 전기차는 2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도 4만 8천여 대로 1년 전보다 39% 늘었고 특히 북미 수출액은 70%나 급증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이동수단인 이 모빌리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엑스포가 전남 영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엑스포장입니다. 과수 높이에 따라 짐칸이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데서는 좌우 높이를 조절해 평행을 잡아줍니다. 날개를 펼쳐 옆으로 나가서 작업도 하고
짐칸도 늘릴 수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 운반차 3륜차를 국내 최초로 국가에 등록했고요. 그 이후로 14가지의 농업용 전기차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농업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농업용 로봇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1, 2인용 소형 전기차부터 레저용 자전거, 농업용 드론까지 국내외 업체들이 개발한 전기 운송 수단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운영비에 현장에선 수백 대의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엑스포 전시장 이 지역이 대부분 다 농업을 주로 하고 또 농업 현장에서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 모빌리티 엑스포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전시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등 이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영광군은 21개 국가와 수출 상담회도 이뤄지는 만큼 해외 시장 진출로 이 모빌리티 산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각광받고 세계의 각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광군, 전라남도,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더 발전 방향을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친환경 이동수단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엑스포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연합이 미국과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가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돈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미국과 EU의 무역 경제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3차로 발행한 과학 캐릭터 올리와 베리의 NFT 450개가 국내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에서 완판됐습니다. 앞서 YTN 사이언스는 과학 캐릭터 올리와 베리를 활용한 태양계 시리즈 NFT 9개 가운데 6종을 1차와 2차에 걸쳐 발행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과학방송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NFT 발행을 확대해서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채널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씨앗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대면 행사인데요. 종자 기업들도 수출기를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보고 자라야 할 열매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군데군데 빨갛게 익어가는 이 고추는 수확이 쉬운 것으로 이름난 수출 효자입니다. 탁구공만한 사과나 체리만큼 자그마한 무처럼 이색 먹을거리도 등장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처럼 더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참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이입니다. 가시가 없어서 생으로 먹거나 피클로 만들어 먹기에 좋습니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출품한 작물 가지수나 종자 수도 앞서 두 차례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움츠린 시간이 길었던 만큼 종자 기업이나 바이어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바이어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동안 침체됐던 수출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증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종자 산업에서 한국은 비교적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사이 해외 지급 로열티가 크게 줄었고 되레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품종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국제 이렇게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속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북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서 열리는 종자 박람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짓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도 없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대형 마트에는 전용 매대가 설치됐습니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고 탈모까지 막아준다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염색 샴푸는 9만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5배가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염색 샴푸는 지난해에는 모다모다 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는 총 35종에 이릅니다. 이 중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모다모다처럼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8개, 타르 색소가 들어간 샴푸는 12개, 기능성 연모제 성분이 들어간 게 12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 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탈모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연모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인정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광고라든가 또 홍보에서는 그 염색 기능, 연모 기능성을 강조해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모다모다 측과 식약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다모다 샴푸에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모다모다 측은 전문성 있는 과학자 단체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해성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염색 샴푸 시장. 더 늦기 전에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은 지난 8월 폭우로 등산로 입구까지 토사와 돌덩이들이 쓸려 내려올 정도로 큰 피해를 봤지만 2달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테이프로 출입을 막은 게 전부라서 또 큰 비나 태풍이 오면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모산은 폭우로 처참해진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돌덩이들과 나무 토막들이 산으로부터 휩쓸려 내려와서 지금은 등산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야외 운동기구인데요. 마찬가지로 돌덩이와 나무 토막들이 운동기구를 덮치면서 지금은 사용이 어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잠시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벤치인데요. 산 위로부터 토사가 내려와 벤치 의자 높이까지 토사가 쌓이면서 지금은 앉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등산로 입구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토사와 돌더미가 2달 전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3차선 도로도 있어 자칫 많은 비나 태풍이 오면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모산 주변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큰 비도 시도 때도 안 때 막 오잖아요, 요새는. 그래갖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제 큰 비가 닥칠지 모르는데 이 큰 비가 흐르면 폐수로가 완전 막혔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오는 12월부터 정식 복구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강남구청은 이미 관련 예산은 확보했지만 설계나 심사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나기 전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곳은 산사태 위험,
산다스테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빨리 지정을 해서 내년 여름에는 정말 주민들이 이럴 때는 산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전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면산 산사태의 아픔이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며 각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6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축제인 신라문화제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시민이 직접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고 참여했고 또 신라 왕의 추대식을 재현한 무대도 펼쳐집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궁궐이었던 반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다리 월정교, 얕은 하천을 넘는 다리를 배경으로 수상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객석까지 설치하고 마지막 안전점검을 합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신라 문화제의 백미로 꼽히는 화백제전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옛 경주에 뿌리를 둔 6성씨의 대표가 신라 왕을 추대하는 모습을 담은 공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박역것의 혈통을 이어받은 박씨문중의 최고 어른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상 공연과 불꽃 드론 쇼를 벌이게 됩니다. 경주 도심에 있는 봉황대 주변에선 시민이 직접 기획부터 전시, 공연까지 펼치는 실크로드 페스타가 열립니다. 또 시민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방식으로 색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도록 준비한 청년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을 소재로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어려워하지 않게끔 같이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구분해서 이 용의 색감을 채워서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60년 동안 이어져온 신라 문화제.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했습니다.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그런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는 특별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을색이 깊어지는 계절,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 작가의 우주가 다시 전시됩니다. 네, 글로벌 세아그룹의 갤러리 에스토웨이는 14일부터 환기의 노래, 그림이 되다 전시를 열어서 우주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우주는 2020년 4월 현대화랑 50주년 특별전에도 출품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전시는 소장자인 김웅기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이 처음 작품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웅기 회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당시 우주가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인이 저에게 대한민국의 국보 같은 작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꼭 매입해야 한다고 권유해서 고민 끝에 결국 낙찰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물방울을 그리는 화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물방울 화가로 불리는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물방울 그림과 김창렬 화백,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렬 화백이 어떤 분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캔버스 위에 영롱한 물방울이 그려진 작품이 바로 김창렬 화백의 작품이죠. 네, 그래서 김창렬 화백을 물방울 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29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김창렬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서예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붓글씨와 회화를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네. 후에 외삼촌으로부터 데생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특히 16살의 나이에 이쾌대 밑에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이쾌대는 근대 미술에서도 사실주의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후에 서울대 미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김창렬 화백이 2학년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이 경찰직에 임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습작하면서 붓을 놓지 않습니다. 또 경찰직을 그만두고 미술교사로 일하다가 1957년에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협회의 또 다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죠. 박서보 화백에게 가입을 권유하고요. 현대전이라는 전시에서 함께하면서 흔히 우리나라의 앵포르멜이라고 불리는 미술사조 흐름을 함께 이끌어갑니다. 네, 김창렬 화백이 또 다른 유명 작가 박서보 화백과도 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술가와도 연이 있었을까요? 네, 박서보 화백과도 절친했고요. 또 대학 시절의 은사가 바로 김환기 화백이었는데요. 이 김환기 화백의 제안으로 영국 런던에 한국 대표 작가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뉴욕에 머물면서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들어가서 판화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또 백남준을 만나게 되는데요. 백남준과 함께 1969년에 아방가르드 축제에 함께하기도 합니다. 이 축제 이후에는 파리에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파리에서는 같은 협회 동료였던 박서보 화백의 도움으로 제7회 파리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 작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호환 화백도 만나서 또 교류를 하게 되고요. 네. 박서보, 김환기, 백남준 또 이우환까지 우리가 다 이제 충분히 알만한 익숙한 이름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창렬 화백이 물방울을 그리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이 김창렬 화백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물방울을 무려 50여년간 그려왔는데요. 네, 먼저 김창렬 화백이 뉴욕에 머물다가 파리에 정착했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때 파리 외곽에 팔레조라는 곳에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두게 됩니다. 이곳에서 마틴 질롱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시기가 김창렬 화백이 금전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어렵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아껴 쓰고 또 재활용해서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미 사용한 캔버스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캔버스의 뒷면에 물을 적셔서 물감을 떼어낸 후에 다시 사용했는데요. 이때 캔버스 위에 얹혀져 있는 물방울에 햇빛이 비추는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물방울을 소재로 삼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창렬 화백은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내 그림 중 하나를 뒤집어 놓았는데 물을 부었더니 셀 수 없는 물방울이 맺혔고 빛이 나면서 그림이 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네, 어떤 신의 계시 같은 느낌도 네네. 드는데요. 네. 이 김창렬 화백은 1972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살롱 전시에서 공식적으로 물방울 작업을 대중에게 선보였고요. 이듬해인 73년에는 이 물방울 작업만을 모은 첫 개인전을 프랑스에서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물방울 화가로서의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작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 김창렬 화백이 물방울 작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이 김창렬 화백은 이 파리에서의 전시에 이어서 1976년 국내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도 물방울 작업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이 김창렬 화백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물방울 회화에서의 물방울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정화와 치유의 수단이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접 경험한 전쟁에 대한 공포나 또 허망한 감정, 또 월남한 후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텐데요. 특히 김창렬 화백은 이 전쟁의 상처에 대해서 6.25 전쟁 상처는 너무나 깊다.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나는 마치 맹수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괴로웠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심적으로 좀 크게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김창렬 화백에게 물방울은 단순히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재를 넘어서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자신의 내적 고통을 순화하고 치유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0년이 넘게 이 한 가지 물방울이라는 소재에 집중했다는 것이 참 경이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작품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네, 이 물방울 회화 작업을 시기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본다면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전시를 통해 공개한 이후에 1980년대에는 캔버스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마대자루의 그 마대입니다. 이 마대는 재질이 거친 특징이 있는데요. 이 거친 표현 위에 물방울을 묘사하면서 마띠에르, 즉 그림의 질감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초반에 김창렬 화백이 어린 시절에 서예와 붓글씨를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이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마대 위에 물방울뿐만 아니라 한자를 그리기도 하고 또 색을 다루기도 하면서 해체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 화폭에 물방울과 한자가 함께 올려지면서 한층 더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담게 되는데요. 80년대 후반에는 한자와 물방울을 함께 그리는 작업이 심화되어서 대표적인 연작으로 잘 알려진 회귀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그려집니다. 네. 이 김창렬 화백은 이 회귀 시리즈를 통해서 실제로 동양의 철학이 지닌 사상과 영감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작업하던 김창렬 화백의 타계 소식을 최근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미술계에도 그 여파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 김창렬 화백은 2021년이죠. 작년 1월에 92살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워낙 국내와 프랑스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문화 교류 측면에서 이 김창렬 화백이 크게 이바지한 부분을 인정받아서 1996년에는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슈발리에도 수상했죠. 네. 또 2013년에는 우리나라의 은관 문화훈장, 2017년에는 또다시 프랑스에서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오피시에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적인 작가의 별세로 당시 국내외 미술계에는 영향이 있었고요. 이 미술 시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가치가 아주 중요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작가가 별세할 경우에 작품의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네, 바로 김창렬 화백이 작고했을 시기에 국내 경매 시장에서 이 김화백의 작품들이 그야말로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이때가 또 국내 미술 시장이 부흥하기 시작하던 시기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당시 김창렬 화백의 작품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외 미술계에 큰 영향을 준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그 미술 작품뿐 아니라 영화로도 김창렬 화백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이 김창렬 화백의 둘째 아들인 김호환 감독과 브리지트 부이오 감독이 함께 만든 영화인데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아들인 김호환 감독이 아버지인 김창렬 화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호환 감독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유독 과묵하고 말이 없던 이 김창렬 화백이 한때는 좀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자랐는데 소통이 활발한 여느 프랑스 가정과는 달리 김창렬 화백은 거의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삶이 더 궁금했고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김창렬 화백의 내면과 작업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호환 감독은 김창렬 화백이 스스로를 닮아 대사와 동일시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김창렬 화백이 50여 년간 물방울을 그리는 과정이 일종의 수행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궁금해져서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김창렬 화백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한림에 위치한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인데요. 2016년에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설립됐고요. 김창렬 화백이 이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자신의 주요 작품 중 약 220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 또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도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특히 홍재순 건축가가 김창렬 화백이 생전에 인생과 작품으로 추구했던 철학을 건축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로 돌아올 회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창렬 화백의 작품 회귀 연작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우연한 기기로 물방울을 그리게 됐지만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물방울에 담아온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주도 가면 그 미술관도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뇌졸중에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89개를 발굴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팀은 국제 뇌졸중 유전체 컨소시엄이 전 세계 27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뇌졸중 유전체 분석 연구에 참여한 결과 총 89개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병원과 국립보건원 공동연구팀이 뇌졸중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발굴한 유전체 정보가 이번 분석에 이용됐습니다. 배 교수는 국제 프로젝트에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가 새롭게 반영돼 성과가 나온 만큼 향후 한국인에게 특화된 유전자 변이를 더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2022 대한민국 SNS 대상 연구소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전기연구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6개의 SNS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과학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전기 상식 코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맡은 대한민국 SNS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 산업협회 등이 후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바이오 기업 엔지노믹스가 24억 원의 발전 기금을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노믹스는 연구용 효소를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서연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생명과학과 건물 증축기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 위성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영상처리 기술과 변화 탐지 등 분석 기술 등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위성의 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대회입니다. 항우연은 응모작들을 대상으로 11월 중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상 한 팀 등 총 6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항우연이 제공하는 아리랑 위성 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아이디어 논문 등 필요 서류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종인 사람 메타뉴머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심한 경우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침방울이나 오염된 물건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만큼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에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